네, 오늘 문재인 정부가 올해 네 번째 일자리 대책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의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녹록치 않은 고용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고용 정책이 시험대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의 변화 없이 비슷한 대책이 반복된다면 또 과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와 함께 오늘 나온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명예 교수가 됐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정년 퇴임을 해가고 예.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조동근 명예 교수님. 네. 예. 자, 일단 오늘 나온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네 번째 일자리 대책 세 번이니까요. 그렇더군요. 지난 세 번의 일자리 대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도 4번을 했어요. 네. 올해도 4번, 합이 8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버그가 생긴 거예요. 버그가. 네.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자리 대책이 좀 실업 대책이니까 일자리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그널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8번씩이나 2년 사이에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는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네. 일종의 소프트 패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덕지덕지 붙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4차가 이제 발표됐는데 조금 근데 희망적인 게 예전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뭐 이렇게 좀 단기 알바 고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국면을 전환하겠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의 근본적인 이제 그런 대책이 좀 일부 포함돼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고용이라는 거는 이게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생되는 어떤 이제 수요로서의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를 갖다 매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이제 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자리만 이제 매진한 것이 좀 그동안 좀 잘못됐는데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인 게 보입니다. 네. 네. 뭐 지금 약간의 희망 포인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의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사실 맞춤형 어떻게 말은 그렇지만 공공부문에서 뭐를 하겠어 사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주기. 따라서 추수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 이삭을 줍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희망적이다 말씀드린 거는 잠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투자 활성화 쪽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요, 규제 혁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로를 좀 해소하겠다 하는 이거 현장 밀착형 정책이죠. 그래서 네. 이 맞춤형이라는 거는 말은 듣기 편해도 사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지탄의 대상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알바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정규직으로 되는 길이 전혀 막힌 그야말로 이제 좀 죄송하지만 소모품 취급당하는 그런 알바 자리거든요. 네. 민간 기업도 아니고 국가가 뭐 단기 어떤 그 취업을 갖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잠깐 썼다 그러고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 섹터에서 한다기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좀 정돈하는 쪽에서 정책을 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금 정부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적이다라고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쭉 보니까 1번 우선순위로 내세운 게 원래 정부 자료가 뭘 먼저 내세우느냐가 네네. 중요한데 투자 활성화 민간 부분. 투자 활성화. 특히 이제 예. 민간 투자 활성화 1-1이 이제 민간 투자 네. 활성화 그다음에 네네. 혁신 성장이더군요. 이런 식의 어떤 방향 전환을 좀 꾀하는 모습이 보인다? 뭐 이거는 맞는 거죠. 사실은 네. 진작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께서 리딩 타임 때 말씀했지만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큰 방향 전환 없이 이렇게 수식만 해갖고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저임금 이런 건 이제 잊어야 되고요. 속도 조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활성화 대책에 나온 대로 투자 그다음에 그걸 위한 어떤 규제 완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애로 해서 이런 정도로 가는 거는 분명히 효과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은 예. 한 1년 정도의 어떤 이제 호흡을 갖고 봐야 되죠. 뭐 3개월, 6개월 갖고는 이게 호흡이 되질 않아요. 네. 사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전통적으로 고용 비수기가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이 부분을 대비해서 정부가 그 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네네.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계층별, 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일자리를 뭐 5만 9천 명 지원하고 위기적 일자리를 뭐 투자 사업 촉진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사실 비수기로서 겨울철은 늘 있어 왔어요. 올해만 예. 겨울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늘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이제 일자리가 좀 줄죠. 예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비수기를 대비해서 뭐 치료 사업 같은 것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느냐?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고용 절벽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어떤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 절벽이 나타나니까 이제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뭐 좀 단기 알바성 그런 거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기재부가 공문을 통해서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단기 알바를 갖다가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업 대책을 세우라라는 그런 지시가 잘못됐다는 거지. 네. 뭐 겨울에 지금 어떤 그런 치료 사업성에 대해서 누가 뭘 합니까?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살펴 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를 하는 거지 뭐 여름에 대비해서 겨울에 어떤 취업자 증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네. 자, 최근에요 국책연구기관이죠 KDI가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일자리 고용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네. 시기도 아주 묘하죠. 그런데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노동 수요 축소라는 이유를 냈습니다. 기존의 정부가 얘기했던 게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노동 수요가 미치지 못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실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KDI가 됐어요. 사실은 용기 있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국채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요. 네. 예컨대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 그래서 취업자 증가수가 늘질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업 가능 인구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업이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줄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고용률도 높아지고 구직 단념자도 줄어들 텐데 현실은 구직 단념자가 늘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감소를 가지고 최근에 어떤 고용 절벽, 고용 참사 이거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을 달리 이제 봐야 되는 건데 KD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그걸 내용을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에 대한 어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요새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라는 거를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고용 문제를 지적할 때 이 대기업,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자, 이번에도 뭐 사실 나온 방향을 보게 되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활성화, 특히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민간 투자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롯데가 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5년간 50조를 투자하고 7만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부의 그런 정책과 좀 맞아떨어지는 방향이라고도 볼 뭐 수 있겠네요.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지금 실기하면은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투자 계획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정부는 일종의 지휘자예요. 컨덕터예요 보면요. 네. 따라서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신동빈 이제 회장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좀 약간 자유몸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사업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진출해서 많이 적어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유통도 보면은 좀 혁신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아마존 같은 거 보세요 보면요. 옛날식으로 이렇게 물류 무슨 유통만 아니고 혁신이 수반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자체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예. 뭐 롯데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정도 어떤 투자, 그다음에 그 정도 이제 그 고용 계획 뭐 이거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일자리 고용 대책이라고 하면 뭐 투자라든지 뭐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특이한 걸 보면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뭐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안들을 내놨단 말이죠. 이런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은 뭐 사실은 고용 대책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 그 스마트화는 맞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디지털화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동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 스마트화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생산 공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ICT 기술이 융합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무인화가 뭔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인화도 그렇지만은 소품종, 다시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네. 생산 유연화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각양각색의 어떤 소량 주문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이 네. 스마트화를 통해서 예전에 그걸 이제 못하니까 그냥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거는 부가치 높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고용 대책에 포함된 그런 이제 스마트화지만 이거는 그 고용 대책하고 무관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스마트화가 쉽습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간의 어떤 상생 수단으로서 이런 스마트화가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조립을 하고 그냥 뭐 납품하고 이제 그랬는데 앞으로 세계 시장에 팔려면 이제 그야말로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하고 그다음 대기업화에 어떤 공조를 그다음에 공존을 위해서도 이 스마트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계를 또 보게 되면은 그 서민층의 소비 지갑이 닫혔다.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 소비가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 창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 대책으로 내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유류세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방안이란 말이죠. 뭐 유류세 뭐 인하는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이란 그 당시에 피킹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하면은 뭐 그러고 또 이제 자동차 이제 뭐 등록에 관계된 소비세 이런 것도 인하한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를 부추기는 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더 팔리면은 그만큼 자동차에 이제 관계되는 여러 이제 당사자들이 다 이제 살림이 좀 나아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금 사실 우리 유류세가 좀 높아요, 이런 게 좀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할 때 비용이 좀 높고 따라서 네. 이거는 이제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낮추는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못한 게 뭐냐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갖다 겁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세수 결손을 이제 메꾸더라도 정상화의 길은 가야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자동차를 갖고 들벅죠 보면요. 기름값 지금도 비싼데 거기다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붙이시고 자동차 등록하는데 뭐 이렇게 세금이 또 붙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차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 고용 일자리 대책 사실 내놓겠다고 한 게 꽤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뚜껑을 연 건데 이에 앞서서요 국정감사에서는 사실 단기 일자리 급조 논란 또 거기다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이런 채용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찬물을 좀 끼얹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정부가 일거에만 올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 어떻게 그런 선언을 갖다 이렇게 쉽게 합니까?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렇게 이제 비리의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비정규직이 그게 나쁩니까? 안 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징검다리로서 어떤 비정규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서 볼 때는 근로자의 어떤 성과를 관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을 없애는 건 좋지만은 비정규직을 깡그리 없애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안 되니까 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회사 이제 속해서 간접적으로 직고용을 했는데 간접을 빼고 직고용을 하다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어수선해진 거고 또 죄송하지만 경제는 흐름이에요. 오늘만 삽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종자실 우리가 배고프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모든 비정규직 다 없애면은 앞으로 들어올 노동시장에 젊은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을 무슨 없앤다, 무슨 뭐 악을 갖다 무슨 거악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업자득 측면이 있습니다. 자업자득 네. 측면이 있다. 네, 오늘 일자리 대책 나온 것을 놓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